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쇼크였어요.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때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답변하시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부총리. 그 다음에 R&D 예상 뭐 구조조정이 필요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뭐 비효율을 걷어낸다 뭐 이런 거죠. 그걸 며칠 만에 합니까? 그렇게 실력이 좋아요? 이 어려운 분야를? 대단합니다. 2, 3일 만에. 자,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우리 경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겁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장기적인 기조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2% 안팎의 우리 그러니까 저성장 잠재 기조로 성장이-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하시냐고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이냐 뭐 성장이 조금 높으냐의 문제는 있는데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 이렇게 지난 5월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재 성장률이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고, 네. 실제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IMF에서 2.2% 성장한다 이러니까 이제 뭐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기저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저성장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얘기는 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5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다른 기관들도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 다른 나라들은 자꾸 아까 대환경 대변수 말씀을 하시던데 같은 기간에 주요국들의 성장률 전망이 상향될 때도 우리만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일 잘 나간다.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해버리면은 제대로 대책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국민들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저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주요 선진국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보면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 높은 국가 별로 없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비교를 할 걸 해야죠.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주요 선진국 성장률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했습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과 러브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최근 유럽 상황을 제외하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주요 선진국은 거의 없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이지만 없었어요. 경제 규모가 다른데. 그런데 올해 일본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5년 만에 역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거 아닙니까? 1인당 GDP는 대만한테도 역전을 당하고. 저는 지금 이 경제 위기를 보면서 이 경제 위기와 함께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대전환의 지금 시대 아닙니까? 우리 홍성국 의원은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구조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부의 비상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대전환의 시대 또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당장의 어떤 현실을 극복하고 또 미래의 잠재적 성장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국가적 차원의 전략들을 만들잖아요. 미국의 뉴딜이 그랬었고 그 지난 정부 자꾸 부정하시는데 지난 정부도 코로나 위기를 관통한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잘 알아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관심이 있어서 이른바 바이드노믹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출마할 때 공약집이에요. 이걸 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K 뉴딜이 더 빨랐고 이른바 바이드노믹스가 더 나중이었는데 우리 거 다 베껴갔네. 이럴 정도로 뭐 베껴 갔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유사했어요. 지금 IRA법도 사실상 IRA법이 그린산업진흥정책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디지털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전환의 시대에 또 이 위기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응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현재의 정부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이런 그랜드한 전략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그게 정말로 염려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불황의 장기화된 원인을 꼽을 때 공통적으로 일관된 재정 정책 실패를 꼽고 있어요. 확장 재정을 해야 될 때 안 했다. 이걸 지금 꼽고 있는 건데 제가 무조건 확장 재정을 하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취약계층 보호하고 미래를 선도할 분야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경제팀만 빼고는 다 동의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은 R&D 예산 깎고 교육 예산을 깎아놨어요. 이 R&D와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가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간략히만 할게요. 여러 가지 국정운영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여러 조목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선 몇 가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성장률이 낮다. 지금 선진국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9% 10% 물가 상승을 하고 지금 성장은 대개 1% 안팎입니다. 그들 국가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환경이 그렇다. 쉽게 말하면 계절로 보면 지금 겨울인데 자꾸 여름의 환경을 가지고 과일이 열렸냐 이런 식의 우리가 이렇게 비교는 좀 맞지 않고 그때는 그때대로 하면서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 거의 준할 정도의 세계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지금 이제 지나면서 많은 국가들이 국제 협력 등을 하면서 수속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본 맞습니다. 일본 2% 성장을 하고 금년에 우리가 IMF 전망에 따르면 1.4%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일본은 코로나 때 워낙 또 성장 감소가 컸고 그 회복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 그 19년 대비 일본이 이제 그 19년 수준에서 소폭 이제 한 1%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7, 8%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6%, 그전에 4.6%인가 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제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대전환의 시대도 언급하셨고 등등 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경제 체질이 약해지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우리 하락하고 우리 국가의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한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쪽에 우리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14개 과제 12개 섹터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저변에 있는 우리의 경제 환경입니다. 이게 규제고 노동개혁이고 바로 교육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개혁 그다음에 이 교육개혁을 이 정부는 굉장히 핵심 과제로 놓고 추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예산, R&D 예산 같다는데 R&D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R&D 중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방만하게 넘 부분을 한번 추스리는 과정이다. 제가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달리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교육은 아시다시피 국세가 지금 내년 세수가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 교부금이 주는 겁니다. 지방재정. 그거 제외하면은 교육 분야의 재정 투입, 국가 재정 투입은 1.3% 느는 예산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취약계층 안 보든다고 하고 내년 예산도 안 챙기고 R&D 예산도 깎았다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약자 복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을 국가 전체 예산은 2.8% 증가하지만은 사회복지 분야는 8.7% 증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계급여, 소위 말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올린 것이 19만 7천 원입니다. 근데 내년 한 해에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에 21만 3천 원 올립니다.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서 어느 영역보다 재원 배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세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별도로 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스럽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R&D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셔요. 요새 언론에서도 이 R&D 삭감과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들을 표명하는 사설도 있고 칼럼도 있고 보수지도 그래요. 그리고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도 뭐 오늘 여러 가지로 엄호하는 발언들을 하시긴 하던데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총리나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이 R&D 예산과 삭감과 관련해서는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결정 과정부터가 이게 부총리 지금 경제 책임 맡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역사에 있어서 역사에 크게 오점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PPT 그 다음 장.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시스템 관리나 잘하겠다. 이게 2021년 10월 19일 날 윤석열 이게 후보 시절에 한 얘기죠. 이건 결국은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새만금 결정 과정도 그렇고 이 R&D 예산 결정 과정도 그렇고 보면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거 과연 누가 책임을 질지 걱정이 있습니다. 2024년 예산에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지가 담긴 첫 번째 예산인데 이렇게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까지 위배해 가면서 R&D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해도 되는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다음 장요. 그 예산 배분 조정안 6월 원안에는 2.0% 증가한 예산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원안이 뒤집어져서 이 원안 대비 마이너스 3.9조 원 결국은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장요.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 원점 재검토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뭐 이전에 있어서는 부총리 다른 말씀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에 주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다 보고가 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잖아요. 그냥 느닷없이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처음 예산서가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 또한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떤 이 관련 법들에 의해서 절차가 밟아졌고 그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원점 재검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기재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뭡니까 정식으로 공문도 안 보내고 뭐 카톡, 이메일 이런 거 보내가지고 보면 업무 협조 이게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쓰는 업무 양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공문서 수발신 기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비겁한 행위예요. 업무 행태예요.
그래서 이 R&D 예산 삭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참사예요. 이 국가재정법 근간을 뒤흔든 참사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아까 제가 1조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조 2 그다음에 13조 입에 소지가 많아요. 뭐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저기 뭘 입에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지 부총리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놓고 과학기술 원로들 뭡니까 대정부 질의 때 조성정 과기부 1차관이 9월 7일 날 2022년 작년 11월 30일 날 국가과학기술 원로회의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예산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게 왜 느닷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기재부 부총리도 관리 잘못한 거고 과기부 장관도 잘못한 거고 요 조성경 이 양반이 과학기술 비서관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양반도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또 영전을 해요. 차관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관리를 이때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이 안 됐었다고 한다면 줄줄이 다 잘못된 건데 영전을 한다고. 이거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R&D 예산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나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땅속에서 5년에서 8년을 자양분을 먹어가면서 단단하게 땅을 뚫고 나와서 자라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땅을 뚫고 나오면 한 달에 아니 하루에 1m씩 자라잖아요. R&D라고 하는 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연구가 말살되고 연구 현장은 황폐화되고 중소벤처기업은 도태되고 이공계 이탈 가속화로 인한 국가 핵심 인재는 부족해질 거고 그러니까 미래기술 부패로 인해서 미래 먹거리는 공공해질 것이다. 이게 우리 산업,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의 거친 피해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제가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R&D 예산과 관련해서 긴급 간담회를 했는데 대학원생 한 얘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치도 모르고 카르텔도 모르지만 여러 기사 찾아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다만 현 정부가 이공계 분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봤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힘들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젊은 연구자들, 학생들 분위기에 이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R&D 예산, 아까 새만금 예산도 그렇지만은 다시 검토해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뭐 취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D가 중요하고 속성이 그렇다는 것은 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R&D는 무한정 급속도로 늘어도 그걸 다시 추스리고 그 거품을 빼고 다시 비효율적인 걸 없애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의 취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카톡이나 이메일로 다시 다 검토해 와라. 그래서 기관별로 20%에서 30%씩 어떤 기관은 15%, 20%, 30%씩 일괄 삭감해라. 조정해 와라라고 요구를 했어. 그 2일에서 4일, 휴일까지 합치면 4일인데 그 4일간에 어떻게 비효율을 찾아냅니까? 달라냅니까? 그러니까 2년씩 걸리는 일이죠.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기를만 보더라도 6월 하순과 8월 하순 2개월이 있는 겁니다. 2개월 동안 수없이 검토를 하고 하는데 또 지적하신 부분대로 그 과정에서 소통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